1년 토파보기라고 하는 정책 토론회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 정책의 진단, 평가, 대안을 논하는 정책 토론회로 운영이 됩니다. 요즘 강주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간단한 식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님이신 백승진 선생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진단과 평가를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이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인 신창기 선생님께서 교육감의 교육정책 진단과 평가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토론에서는 제1토론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대표님으로 학부모의 시선으로라고 하는 토론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성 신농초 수석교사이신 강대일 선생님께서 교원의 시선으로라고 하는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뜻깊은 손님이신데요. 동인천 고등학교 학생인 김명식 학생이 청소년의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의 교육정책 1년을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한 후에 약 10분 정도 자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와 발제자 분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을 10분 정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경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수는 이제 그만 안내하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님이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평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을 맡고 있고요. 청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백승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평가인데요. 제가 김효섭 정책위원장님한테 이제 의뢰받은 시간이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으로 뭔가 좀 줄여보려고는 했는데, 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논하려고 하면 정말 1시간, 2시간도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이후에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이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의 교사로서 느끼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떨리는 게 저 대학원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책에서만 뵙던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 1년 이렇게 해서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 자료집을 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쭉 많이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81번에서 85번의 국정과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관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연구자분들께서는 그것부터 궁금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왜 100만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고요.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또 반도체 관련 인재를 양성하려면 당연히 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텐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좀 학과를 개설하고 또 정원을 늘리는 데에
장벽을 좀 굉장히 많이 낮춰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원래 대학교 학생들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정원을. 그런데 다른 것들이 미충족되어도 교원 확보율 하나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하고 중등은 2배로 정말로 시수 자체가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 체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2배로 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2배로 선생님들이 필요할 텐데 이 선생님들을 25년부터 이제 이게 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니까 어떻게 교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건지, 초빙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부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려 27년도까지는 AI 교육 선도학교 AI 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고니까 고등학교인데요. 2200교면은 전국에 있는 일반고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일반고가 한 2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이제 선도학교나 중심고, 근데 현재도 AI 선도학교들이 있는데요. 정보 시수를 최소한 30여 시간 이상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 관련 시수를 30시간 이상 개설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정보교사가 1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사실은 정보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27년까지 이게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성과보고 치고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 성과보고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딱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 개설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니려면은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계절제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학기 중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다시 미뤄서 내년도 2월 달에 미래형 대입제도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전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학교에 또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 고교체제 개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특목고들이나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25년까지는 다 고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백지화를 했고요. 잘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연도와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작년도 7월 29일 날 박순애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는 철회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외고는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는 내버려 두고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뜸 조선일보에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 만에 교육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으니 시한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때가 한참 이제 박순애 전 장관이었죠? 예, 박순애 전 장관의 이제 거취 문제가 한참 다루어질 만 5세의 입학 연령 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좀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말 돼서요. 22년 12월 22일 연말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격점제는 당장 25년에 전면 도입인데 지금 이것마저 안 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 고교학점제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도 좀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성과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교 개편안이 나왔나? 고교체제 개편안 나왔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직. 예, 그러니까 언제 이걸 마련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은, 네, 되게, 이전 정부부터도 해오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예, 근데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결국엔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도 상당히 좀 이제 이 발표될 당시에 기자들이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벌써 이제 앞에서도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인재, 반도체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교육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잡히시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 교육이 과연 디지털, 그리고 에듀테크, 이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굉장히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대학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대학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한다 이런 말 좋은 말 나와 있고요. 대학의 창업의 베이스 캠프, 그다음에 대학의 구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제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애초에 공약에서 현재 이제 어떻게 이 공약이 좀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제시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이제 주도해서 하겠다라고는 했으나 이것이 이제 지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이죠. 예, 여기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지금 약간 이양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딱 틀어잡고 개혁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게 또 교육청, 지방교육청에게 이것을 좀 떠넘기다시피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각 선도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도 교묘하게 지금 지방으로 자꾸자꾸 이거를 내려보내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교육부는 일을 벌리고 던지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봉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아이들도 다 커서 그렇게 늘봄학교가 막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과연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왜 학교에서 이 늘봄을 다 담당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돌봄 기능을 왜 담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여기 지방대학 시대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해서 사실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라이즈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서 지역 혁신을 해라, 지역 대학 혁신을 해라라고 하는 체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학 규제 완화하고 거점 대학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에 대해서 상위 국립대,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의 수준까지 이 투자를 좀 한 5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교육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역 혁신 중심 라이즈 정책입니다.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추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이양하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에서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유보통합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육까지 지역에다가 다 이제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들도 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뭐 맞춤형 인재 양성, 되게 말은 좋은데 지역의 기업 수요에 맞는 이런 말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뭐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이, 이제 일종의 뭐 기업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이제 인재로서 좀,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이제 토파볼 내용은요, 올해 발표된, 올해 1월 5일입니다. 그때 발표된 이제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교육부의 10대 핵심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실행에 옮긴 것도 있고, 논의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성천 교수님이, 윤석열 정부 10대 개혁과제 분석 틀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학교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편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교육과제, 10대 교육과제, 개혁과제 분석 틀은요, 계승과 단절로 나눠볼 수 있고, 계승의 전략은 현행 유지, 확대 발전, 경로 창조, 그다음에 단절은 축소, 폐기, 경로 창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약한 내용 이제 표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계승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계승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경로 창조를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교육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2월 달에 이게 한번 이제 한풀이 꺾였습니다. 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강덕구위원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81.5%가 이제 교전원에 반대한다. 특히 예비교사들의 반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절의 경우에는 일반 고교체제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폐기를 하는 수순에 접어 들어갔고요. 혁신학교도 이제 폐기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민주시민교육도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이런 정책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학교 뭐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과 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러닝메이트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새롭게 아마 정부에서 밀어붙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성천 교수님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 딱 보셔도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계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철학적 사상을 토대로 해서 단절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축소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화, 자율화, 시장화, 에듀테크화, 이념화 기조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시장화라든지 에듀테크화가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옷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진단하시는 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성도 아까 보셨죠. 이제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 말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었다 이거 다시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체계성도 좀 갖춰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만 5세 이제 취학 연령을 낮추는 그런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요, 민주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시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지난 1년간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조금 이제 세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당에 속해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다 상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역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장관 공백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 거. 박순애 장관 전에도 사실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김인철 전 장관이 아니었죠. 후보자였었는데, 후보자 시절에 이제 저희가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이제 그 방석집 논란이, 방석집, 예,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말인데, 요즘에 또 어떻게 그런 말이 등장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그때 좀 많이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그런 데에서 만약에 심사가 된다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관 없이 좀 6개월 동안 좀 보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이주호 장관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관 보좌관으로 이제 현재 검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 예, 이 점도 이제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 혹은 뭐 이제 이런 정치가 처음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몇 개월은 버텼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정책들마다 뭔가 이제 프로의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설익은 정책들만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정책들이 좀 그때그때 급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정책들을 좀 베끼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뭐 그쪽도 아니고, 사실은 MB 정부 때의 교육 정책들, 또 그때의 사람들이 다시 올드보이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민주연구원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주호 장관은 MB 정부 때의 뭐 사람이라서 안 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정책들을 이제 보면은 MB 정부 때의 교육 정책을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교다양화 300 정책도 실패했다. 본인도 이게 서열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의 연장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개 언론 기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6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요. 되게 흐뭇하게 지금, 예, 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계시죠. 교육부에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제 이런 인재를 산업 인재를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의 가치관이 다시 또 등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 80년대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식 대표님과 또 송경원 이제 정책위원이 이런 쓴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요, 사실은 교육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으로는 바라본다. 이렇게. 이게 이제 현 정부,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요, 교육부 예산안이 이제 101.8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첨단 분야,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학 설립과 운영 규정의 전부 개정령안을 이제 좀 개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좀 잘 보시면요. 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때 또 학과를 또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교원만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에 있는 대학에게만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요, 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 이상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순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정원을 재구조화해서 띄워서 새로 과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순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 몇십 년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증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고요. 요 내용이 바로 요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 교지 확보율이 넘어서지 못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교사 확보율 100%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도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을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역에 있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또 고등학교 또 입시도 담당해본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서울을 하기 더 어려워지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도 여러 이제 뭐 반도체 관련 혹은 첨단 산업 관련 대학 학과들이 있지만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대가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그러니까 인원을 순중함으로 해서 지방대의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제 나오는 게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 같은 경우, 뭐 이런 반도체 학과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충원율이 100%입니다. 예.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이제, 좀 충원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76.7%였는데요. 폐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라이즈라든지 글로컬 대학교 기억나시죠?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이나 아니면 첨단 산업 인재를 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정원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매칭이 잘 안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역대학 살리겠다고 해놓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올해 이제 업무보고 때, 교육부 업무보고 때에 교육은 서비스로 보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수요자와 공급자, 이건 저희가 경제에서 말할 수 있는,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 일면 보면 되게 좋은 말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쭉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치 이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 이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교 다양화를 내걸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자율형사 입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 이걸 유지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경제육단체장하고 오찬을 하면서 인재 공급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이 이걸 못해서 그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가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 사안이다. 물론 교육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저출산, 이것과 저출산과 연관은 있지만 핵심적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을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교육 자체를 목적이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지원 체계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이제 이조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분명히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으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도식화된 거 보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서 되게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좀 부족하다. 특히, 뭐 다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과목을 맡고 시수를 다양하게 맡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지금 3개 과목을 맡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학생 수는 여전히 좀 많은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량 학습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체제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 디지털 교과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도 이제 학생들마다 태블릿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게 1, 2학년만 지원해 줬습니다. 3학년은 못 받았거든요. 3학년 애들이 굉장히 작년에 좀 슬퍼했는데 올해는 이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아서 올라오니까 1, 2, 3학년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아이들, 이제 저희 반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리 캔버스가 열리는 데에 1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갤럭시 S6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열리는데 시간 걸리고요. 자꾸 버퍼링이 나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년부터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정보 이 3개 과목에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인프라도 구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은 확대 추세이다라고 했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1인당 스마트 기기 수가 0.28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1인당 한 대가 아니라요. 0.28대인데
이게 이제 25년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가 다 있어도 추진하기가 좀 앞으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기자회견 때 질문을 했는데 1인당 0.28대인데 이거 부족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거는 장관이 차관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갔어요. 그런데 차관이 이거는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또 담당자한테 답변을 이렇게 넘겨서요. 신민철 이제 디지털 교육기획관이 답변을 했는데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는 151만 대다. 이게 이제 0.28대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요. 확정적인 거는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복 효과를 한다. 그러니까 세 개 과목만 하기 때문에 151만 대 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25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통하고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170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디바이스가 개인당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개인당 1인당 한 대씩. 이거를 이제 수거해서 고등학교로 치면 이제 정보 수업 시간, 수학 수업 시간, 그다음에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지 이게 조금 불분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3년 뒤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20만 대는 이 정도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주셨는데요. 교육청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교육청의 권한을 좋게 말하면 권한을 이양하는 거고, 교육청이 이제 책임지고 디바이스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감님들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시에서 스마트 기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그 전년도 12월 달인가에 예산이 이제,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시의회에서 거절을 해서. 그런데 다시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된다고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1년 더 급하게 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이게 이제 각 시도별로 다 다른 입장일 텐데, 이거를 시교육청, 도교육청에 맡겨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던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럴드 토마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성공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4가지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요. 연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혜 선생님과 조성환 선생님이 이렇게 정책 형성 실패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자료를 내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은 이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조사, 실태조사,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공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의제에 대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와의 구조화된 의사소통 및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입법 및 시행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정책 시행 초안 및 입법안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과 정책 행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4가지가 갖춰져야만 성공적인 정책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조정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회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학부모 의견 수렴은 당연히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디원에서도 이제 의원실과 함께 그때 설문조사를 90만 명인가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90만인지 이게 19만 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90만 명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상을 학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어떤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이제 탁상에서 나온 정책을 의견 수렴이나 민주적 절차 없이 그냥 내놓고 그 반응을 보겠다.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면 철회하는 만호세도 그랬고요. 교전원도 그랬고요. 던져놨다가 반응 안 좋으면 철회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연구소에서 눈을 좀 똑바로 뜨고 감시해가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우리가 성명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30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예. 다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예, 그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승진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훑어보시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시간이 짧은 것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네, 벌써 3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작은 과감했지만, 그쵸? 결과는 되게 미약한, 지금 과정은 굉장히 미약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바로 다음 발제자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창기 선생님께서요, 교육감의 교육정책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신창기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년 전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교육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보다 당선이 더 많이 되었음에도 진보의 패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양희준, 김용 교수님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로 첫째, 진보 성향의 교육감 수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보수 성향 후보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상징인 경기도에서의 진보 성향 후보의 패배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보수 대 진보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졌으며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의 약세 혹은 철회로 볼 수 있는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각 시도는 어떠한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도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발제는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와 관련 뉴스 및 각 시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문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발제 순서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를 알아보고 각 지역별 재정 규모가 큰 10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각 시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약에 더욱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 탑3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종합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시기에 울산 교육감의 공석으로 울산의 교육정책은 분석 내용에서 빠져 있어 본 발제에서도 제외하였음을 밝힙니다. 시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SA 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의 총 6개 지역입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감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약 99%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자체 예산 89%, 국비 9%, 시군구비 2%, 민간 등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약이 제일 많은 3개 지역은 경기, 대전, 인천이며 제일 적은 3개 지역은 전남, 경남, 충북입니다. 신규 공약이 제일 많은 3개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이며 제일 적은 지역은 광주, 전남, 대구와 제주입니다. 지역별로 재정 규모가 큰 10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순위의 체크 표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책을 별도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징적인 정책은 별도로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운영 방법 개선,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은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미래학교 공간 조성,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교육비 꿈드림이 지급, 교육용 태블릿 PC 등 무상 보급, 우수 식재료비 지원 확대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특징적인 정책은 학생 교육비 꿈드림이 지급입니다. 꿈드림이는 기존에 지원되던 입학준비지원금,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은 초등 돌봄교실 19시까지 운영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현재 실제 20개교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체육 중고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직속기관 설립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방안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살펴보면 2022년 28명 수준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26년 26명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경기 지역 과밀학급의 비율이 45%인 현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의 경우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의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살펴보면 목적 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 운영비를 증액하여 단위 학교에서 재정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 1회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충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정책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2026년 학급당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북 에듀페이 지원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에듀페이는 신입생 입학준비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역시 전남 학생 교육수당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고자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보입니다. 경북은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5등 동네 초등학교 신설 정책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별 재정 규모가 큰 10개 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탑3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탑1은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입니다.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식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유치원 지원, 스마트 기기 보급, 기초학력 정책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의 6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임기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임을 고려했을 때 부득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평가가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약 집행률, 예산 사용률과 같은 정량적 수치로만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같은 의 면담과 같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교육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같은 정량과 정성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실현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울의 그린 스마트 학교 정책이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철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기 전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 주체들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시도의 경우 교육감과 시도지사 혹은 시도의회와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존재하여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단위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 혹은 시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시도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복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청이 넘쳐나는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온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교육 지원금, 입학 축하금 등을 고육 지책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같은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분류하는 보수와 진보, 교육감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각 시도에서 집중하는 정책만을 살펴보면 누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더 이상 혁신의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슬로건에 혁신 단어가 들어간 지역은 서울, 광주 2개 지역에 그칩니다. 보수 교육감 지역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도 혁신이라는 단어는 발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교육감을 중도로 분류하는 언론도 있음을 고려해보면 진보 교육감 중 혁신의 단어를 슬로건으로 내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충북, 전북의 2개 지역에서만 혁신 단어가 포함된 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간 혁신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진보 교육감들조차 혁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며 생긴 의문점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B입니다. 교육계에서 최근 관심이 뜨거운 정책 중 하나인 IB의 경우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구, 제주의 IB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주는 언론에 따르면 현 제주도 교육감 취임 이후 확대보다 현행 유지 기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IB 인증학교 3곳, 후보학교 5곳, 관심학교 4곳의 총 12개교에서 단계별 IB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초중고의 6.3%인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의 경우는 현재 IB 월드스쿨 14교, 후보학교 13교, 관심학교 5개교로 총 32개교에서 I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대구 전체 초중고의 약 7%입니다. 교육부 장관 역시 IB 교육은 좋은 대안이며 확신이 들면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최근 경기도, 전북,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IB에 대한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IB 후보학교 등록을 위해서 약 500만 원, 후보교, 인증교의 연회비는 약 1000만 원 등의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도한가에 대한 관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B를 찬성하는 측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며 이건 IB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IB에 지불하는 돈은 운영되는 학교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낭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공교육의 전면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귀족교육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쟁점 또한 존재합니다. 교육 평등, 사교육, 대입제도, 교육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인지에 대해 저마다의 입장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1일 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첫 수업에 들어가며 시작된 IB가 이제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국내 각 지역에서 IB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기기 보급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에만 약 9,700억, 인천의 경우 약 2,500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스마트 기기 보급의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으며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의 환경이 조성되면 정말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의 제공 혹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 기기 보급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있고 충남과 광주 역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하여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학년에 집중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 단계 특성상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한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원 증언이 없는 이러한 정책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 방편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결국 다른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정책은 시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기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죄송합니다. 신창기 선생님께서는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네, 전국의 그 교육감의 정책들, 그리고 지금 그 전국의 어떤 교육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음에 그러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또 딱 맞춰갖고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쏙쏙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신 내빈들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잠시 내빈 소개한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신 안정복 이사장님께서 오셨었는데요. 8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나가셨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수업 디자인 연구소 김현섭 소장님께서 들어와 있으십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디자인 연구소 김성경 소장님께서 들어와 있으시고요. 다음에 평화교육 디자인 연구소 이동갑 소장님께서도 지금 자리 함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익숙하게 이름을 많이 배웠던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님께서도 지금 함께 자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 다 마치고 잠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 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토론에서는 학부모, 교원, 청소년, 즉 학생의 시선으로 이 정부와 다음에 그 시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 이윤경 대표님께서 학부모의 시선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네, 저도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사실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발제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별로 다른 시각이 아니어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좀 더 세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니, 자유로운 제가 좀 더 세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발제에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정부에서 처음에 그 인사 실패부터, 연이은 인사 실패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실망을 안겨준 정부가 아니었나. 그래서, 국가는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정부라고 불과 1년밖에 안 됐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고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서 정말 교육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재탕이라고 불리는 교육 정책들이 좀 더 이명박 때보다 고도화된 각자 도생을 좀 제목만 다르게 포장해 놓고 늘어놓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발제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 여군을 길러내는 진짜 70년대식의 그런 교육으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살짝 고민하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교육 철학이 없죠. 교육 철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기업체의 매뉴얼 같은 교육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매기듯이 학생들을 그렇게 줄 세우고 있고 그중에 쓸만한 인재를 선별하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딱 기업의 경영자 마인드의 교육 정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굉장히 다양한 자료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토론회에도 몇 번 참석을 했고, 윤석열 정부 처음 교육 공약을 분석하는 것부터 같이 했었지만, 계속 바뀌는 것들, 이게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어차피 또 없어질 것 같고, 어차피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또 변하는데, 이 공약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효율화, 자율화, 시장화, 에듀테크화, 그리고 이념화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크게 좀 공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 중에 이 4가지, 그러니까 효율화, 자율화, 시장화, 에듀테크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현상이라고 봐요. 일단 자사고나 이런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한 거죠.
네, 차기 정부를 밀었다는 건 안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교원 양성 과정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미루겠다. 이렇게 돼버렸고, 대학 입시 개선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게 없고, 오히려 정시 비율만 확대해 놨고, 그리고, 이 에듀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 4월에 그 캐리스에서 주관한 첫 번째 디지털 교육 혁신 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에듀테크 업체 1000개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라고 얘기되는 결국 온종일 돌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었던 논의였고, 유보통합 역시 뭐 수십 년 전부터 얘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크게 다른 특징은 저는 이념화에 있다고 봐요. 이 이념화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일 이제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게 결국에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 참여형으로 그렇게 했었지만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둔갑했고, 노동이 사라졌고, 인성교육이 다시 등장했고, 또 역사가 왜곡됐다. 결국엔 이념화 때문에 교육을 정치권의 수단으로 이용한 명백한 가장 큰 교육의 퇴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시장화에 좀 더 이제 박차를 가한 게 교육자의 특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화라고 표방을 했지만 이제 그 라이즈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에는 이 부분도 앞에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 할 것처럼 하더니 지자체로 넘겨버리고 지자체 입맛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는 식으로 보장해주는, 네, 그걸 이제 자율화라고 표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학까지도 이제 학원이 되고 산업인력 양성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차터스쿨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 발제에는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뭐 공교육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그 공교육 역시 이제 공립학교도 다 사립 학원처럼 돼버렸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정책이라고 할 게 없고요. 했다 치고 그리고 아님 말고 저는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또 가장 그 핑계대기 좋은 게 요건 교사가 반대했어. 이 부분은 학부모가 반대했어. 또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이 반대했어.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을 꺼내놓고 이게 지금 누가 반대해서 잘 안 되네? 라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꼭 하고 싶었던 정책들은 그런 핑계도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교육자유특구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에듀테크 이런 것들은 그런 핑계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근데 늘봄학교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는 싫었지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들에만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이 정부의 속셈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정책도 이 정부랑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정책이랄 것도 없고, 그래서 공약을 찾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발제에서는 그 매니페스토의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발제에서도 이게 정량평가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정책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참교육학부모회가 사실 제주 빼고 16개 지역에 다 지부가 있어서 그 지부장님들께 요 발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왜 90점이 나와서 SA급을 받았는지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지부에 여쭤봐도 우리 지역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곳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 이제 강원하고 대전 학부모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강원은 이제 매니페스토 공약 그 실천 보고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각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특히 지금 이 강원도 교육감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에 춘천, 원주, 강릉 이런 곳을 다 순회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정책은 더 나은 학력 지원관 신설.
통해서 학력 향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건 지금 이 발제 10개 공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강원교육청은 네, 학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처음에 내세웠던 공약과 많은 그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 제일 좀 분노를 하셨어요. 대전 교육 공약을 보면 학교 설립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 아이들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사하고 난 뒤에도 학부모 아이들이 계속 먼 거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 매니페스토는 너무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장성이 떨어지는 분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대전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좀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대전이 왜 SA급이고 90점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좀 하셨고요. 늘봄교실도 지금 이제 20개 시범학교를 진행한다고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카더라이긴 하지만 그 20개 시범학교를 진행한다고 해놓고 이 넘쳐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학교 돌봄교실에 예산을 퍼주고 있더라. 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근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명공사 때문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돌봄을 중단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2달 동안은 그 학교의 특정 공간에서 칸막이를 치고 그 성명 가루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한 달은 아이의 돌봄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내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에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과 그다음에 주체별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교육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고등학교 학부모고 경기는 제가 경기도청의 교육지원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이 매칭 사업을 하는 네,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는 서로 이제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반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같은 모양새를 갖춘 교육에 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은 시의회가 예산을 무기로 모든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경기는 이제 도청이 그동안 진행하던 교육 협력 사업들을 다 줄줄이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나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같은 성향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만났다고 해도 똑같이 지금 모든 17개 시도 교육감은 이미 진보 보수의 구분은 없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제히 후퇴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혁신이 없다. 이제 아까 서울은 혁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공약에만 있었던 거고요. 실제 지금은 혁신은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든지 혁신교육지구의 관련 정책들은 뭐 이게 시의회의 반대가 됐든 누구의 반대가 됐든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서울이 학부모 반대 때문에 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혁신교육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교육청도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게 혁신학교 선생님들의 평가입니다. 네, 저도 혁신학교의 학운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정량적 평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네, 밑에 깔려있는 네, 그런 부분인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저하라는 건 공통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초학력 저하가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페북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수십 년간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네, 이슈더라고요. 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늘 수학 실력이 떨어졌다, 늘 서울대 입학생들의 수학이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는 일제고사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IB라든지 인성교육, 교육자유특구 같은 것들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평준화 지역에 사느냐, 비평준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경쟁 교육이 시작되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아이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좌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교육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치열하게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교육 자치인가, 교육감 자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10대 공약에 학부모 정책이 하나도 없다. 네, 익숙한 상황이지만, 학부모 정책이 단지 뭐 10대 공약이 아닌, 뭐, 한 20대 공약쯤에는 있나, 30대 공약쯤에는 있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는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교육감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본인들의 그 선거를 도왔던 이런 학부모 단체를 다시 꾸린다든지,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학부모 연합회를 다 없애고 학부모 협의회라고 새로 꾸려서 지역별 대표가 아닌 급별 대표를 새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장은 주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교육감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정책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랄한 비판 감사합니다. 네, 늘 저도 학교에 근무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그 주변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늘 느끼는 것은 학부모가 주체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의 3주체다라고 하지만 그 주체 안에 정말 학생과 학부모가 들어가 있는지는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종침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부모 조직을 왜 교육청에서 조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어떤 조직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좀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이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조직을 하죠. 그런 점들이 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비판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교원의 시선으로에 대해서 강대일 화성 신동초 수석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유되셨을까요? 네. 교사의 시선으로 본 교육정책 터파복인데요. 저는 아까 이은경 회장님처럼, 일반인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 적정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원도 보면 초중고가 있고, 뭐 대학 교원도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교원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 교원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석교사 올해 발령받으면서 5학년 친구들하고 수업도 하고 뭐 전체 65, 43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학년에 토의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토의가 뭘까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면 오늘 저한테 제안됐던 그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토의라는 것들이 왜 필요할까 물어보니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면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정된 내용을 모든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초기에 했었던 이런 정책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든가, 뭐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든가, 늘봄학교라든가, 뭐 과거 정책을 회귀했던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누군가가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길래, 또는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리고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실망하고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모든 정책들이 5학년 아이들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아마 계속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교육청의 정책뿐만 아니라 뭐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학교든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나 모든 구성원의 참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수기 과정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수기 과정이 없다면 아마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서 끌려간다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은 이런 그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토의를 왜 하는가, 이 관점에서만 시작한다면 쉽게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쭉 발표하는 백 실장님이나 우리 신창희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 정책 추진하면서 과거 실패한 정책을 복귀했고, 과거 인물들이 복귀하고, 그 다음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뒤집기만 한 거잖아요. 과거에 했던 걸 안 해. 과거에 안 했던 걸 하겠다라고 뒤집기만 하다 보니 당연히 모든 정책들이 우리 회장님이, 이인경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도 없어. 뭐 볼 필요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라고 할 만큼 우리 정책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교육은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정책이 백년지대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도 만들면서 수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출범 목적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은 과연 그러면 중립을 지킬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하고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들 하는 걸 보면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 정책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꾸 손 뒤집혀지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정권이든 간에 교육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어떤 뭐 진보 정권이 됐다고 해서 그건 참이고 보수 정권이 된다고 해서 뭐 참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든 교육은 정치적 권력에서부터 벗어나야만이 효과적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실 교사인 저에게는 현장에서는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늘봄학교 정도 하나가 왔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학교는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교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도교육감 정책들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 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선출직의 한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공약을 어찌됐건 공약을 했다면 그 공약에 따라 정량평가를 받고 매니페스토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 이은경 회장님 말씀하셨던 어떻게 에세이냐, 어떻게 90점 이상이냐 했을 때 아까 정량평가의 한계이지 않았을까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교복을 주거나 체험학습을 무료로 보여주거나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일회성인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예산 낭비를 하면 일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지는 않나. 이게 선출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의 한계라고 해서 선출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선출직이 오히려 임명직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 고민이 불가하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점에 봤을 때는 정치적 독립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서로 색깔을 지우면서 회색 분자가 돼가는 기회주의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나. 다음 선거를 보고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정책들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평가받는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혁신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혁신이란 말들이 좀 진작 없어졌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혁신이라는 것들은 뒤엎는 거잖아요. 말처럼 피부를 깎아서 새로 바꾸는 건데 언제까지 남아있는 피부가 있을까? 이 혁신이란 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교육의 정상화라든가 보다 나은 교육 정책을 발현해야 되는데 계속 혁신 하니까 혁신 피로감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혁신의 의미보다는 혁신을 지우면서 미래학교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혁신을 반대하는 의미의 미래학교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혁신보다 더 나은 정책 또 혁신보다 더 나은 그 철학을 가진 교육이 발현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사라진 것들을 안타까움보다는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미래학교가 혁신교육을 뛰어넘는 더 좋은 정책으로 발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제에서 제시하는 의문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비 학교가 도입되면서 뭐 대구에서 시작되고 제주에서 했던 아이비 학교가 알다시피 정책적으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되고 있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처음에 들었던 드라이브보다는 더 약화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비 프로그램에서 가졌던 장점들을 최초의 K형이라고 말했던 K형 아이비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들을 우리 교육과정에 또 우리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얘기했던 교육 방법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다양성들 이게 2015나 2022년에 충분히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발현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인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 원격 수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교육 과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오직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해내는 데에 관점을 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러다 보니 스마트 기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정교화된 정책 추진이 안 돼 있고 특히나 기기는 들어왔는데 기기 관리 시스템도 없었고 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기를 관리하는 데 급급하고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까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고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교육하면서 에듀테크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에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테크라는 것들은 애들을 빛내기 위한 테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테크를 빛내기 위해서 교육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나왔던 게 ICT 교육이었잖아요. ICT 소양 교육에 이은 그다음 활용 교육이 그다음 걸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소양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소양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에 수업을 어떻게 빛내고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의 관점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그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추진 정책을 보면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발현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평 일체화 관점에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성화시킬까, 애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에 대한 관점을 접근한다라고 지금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교사로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실은 28명, 30명의 1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20명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당 학급수 감축이 평균화에 맞춰서 감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되게 서울 같은 경기도 밀집한 서울만 하더라도 20명이 채 안 되는 학생 수가 학급에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대부분 도시학교에서는 30명에 가까운 학생 수가 학급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역차별 당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교실 학급 수의 감축을 할 수 있을까를 법제화를 추진한다라고 쭉 하다가 요즘에 조금 무뎌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학급당 학생 수는 이 교원 학생 수가 감축되고 또 교원 수가 과온이 된다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 수를 감축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제든 뭐 정책들을 쭉 보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사로서 가슴 한켠에 막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권이 바뀌고 뭐 교육감이 바뀌면 교사 업무 감축, 교사 업무 정상화라는 이야기들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 업무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요즘에 교사들이 MZ세대라는 얘기에 떠나서 해마다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교사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스승의 즈음에서 나오잖아요. 80%가 교사를 그만두고 했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게 아니라 교사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또 동기도 부여를 안 되고 있어서 교사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가 신바람 나게 그래야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두 삼위일체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들도 신바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발제를 마칠까 토론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쩜 그렇게 키워드로 핵심을 쏙쏙 뽑아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 아까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은 5학년의 관점, 5학년에게 우리가 매일 지도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동인천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청소년의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의 교육정책 1년을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청소년의 시선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동인천고등학교 학생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저는 앞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듣고서 저희가 느끼고 본 것들, 제가 지금 학생으로 지내면서 직접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해드린 것은 타이틀만 화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는 점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학생으로서 미리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 이제 자치배움터라는 곳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요. 은하수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배움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 자치 활동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은하수 활동 중에서 저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간이라든지, 약간 디자인적, 제가 꿈이 약간 디자이너라서 그런 쪽에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정책들 중에서도 약간 공간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되게 친구들과 함께 교육 정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학교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서 서로 약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서울에 배움과 심놀이가 있는 학교 혁신, 대구의 미래교육 공간 리노베이션, 인천의 학생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공간 조성, 충청북도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 공간 혁신, 전라북도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혁신 자치, 학교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학교 자율산업 운영체 지원을 하는 교육청이 총 5개라는 사실을 알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청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서에 담긴 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사업 분야는 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훈담 교실, 유치원 놀이교실, 협력 종합 예술 활동 공간, 소통 어울림 교무 행정실, 학점 제형 교육 공간,
다양한 모델 개발, 서울형 메이크업 스페이스, 홈담 놀이터, 우리 학교 색, 본색 입히기 등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전국화시킨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453억 원을 편성하여 158개의 학교를 상대로 산업을 진행 중이면서 이는 전년 대비 6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되게 많은 걸 찾아봤는데, 꿈을 담는 교실, 꿈을 담은 교실, 학교의 사용자들은 교육 공간의 변화를 통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만족도를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제3기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공존의 교육 일환으로 배움과 심놀이가 공존하는 공간 혁신 사업을 자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할 학교의 잠자는 공간을 깨우는 짜투리 공간 프로젝트는 학교의 틈새 여백 공간을 힐링 및 학습 공간으로 재디자인하여 학생의 생활에 담는 학교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사용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재구조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교육청 중에 충청북도 교육청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재구조화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은하수학교에서 자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만들어낸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 이름이 은하수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하수로라는 공간을 만들고서 제가 직접 참여했다, 내가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가 직접 그 공간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발담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그 학생들은 그 학교의 공간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공간 주권이 무엇이냐? 공간과 주권이 합쳐진 말인데요. 일단 여러분, 공간은 저희가 그냥 생각하시는 그 빈 공간,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권은 저희가 주인 권리를 가지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처럼 이제 공간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학교가 내가 함께 만들어 나간 공간이니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 더 기울여서 이 학교에 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는 직접 뭔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죠. 일단 충청부터 교육청의 추진 방안으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수요 조사 및 사업 신청, 적정성 검토 및 대상 학교 선정, 그린 스마트 스쿨 단계별 추진 학교 시설 복합화, 학교 유휴 공간 현황 파악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지속적 사업 발굴, 지자체의 유휴 공간 활용 요청 시 적극적 협조,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의 조성, 구성원 참여를 통한 학교 색깔 꾸미기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신장,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삶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 역할 강화, 학생들의 실외 활동 및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안전한 등 학교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그 공간에는 그 사람이 직접 애착과 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그 생각 때문인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 조성 사업에서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들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이 그 공간에 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학교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발제에서 제시되어진 각 교육청 교육감님들의 공약에 있는 공간 조성 사업들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새삼 학생의 주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공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학교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교육 과정이자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배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주체가 함께 한다면 학교는 정말 민주주의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